박원석 교수님과 함께 전화 연결 통해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특정 수치가 아니라 범위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14년 만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범위를 밴드로 잡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네. 세계 경기 자체가 일종의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연초에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 연말에 가서 그 전망치가 맞았냐 틀렸냐, 뭐 심지어는 국회에서마저도 그런 논란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특정 수치를 꼭 찍어서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측치를 이렇게 레인지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뭐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 여건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현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혁신 성장으로 약간은 무게를 좀 옮기면서 투자주도 성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작년 연말에 발표됐던 네네. 2019년 경제정책 전망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슬로건과 실제 정책 수단들이 좀 어긋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정부에서는 변함없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또 혁신성장이라는 세 가지 경제정책의 방향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거론돼 왔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고 구조 개선을 하겠다. 전반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늦추겠다. 네. 이런 그 정책이 발표된 반면에 네네. 혁신성장 그 정책이 이렇다 할 게 없으니까 그동안에 관료들이 서랍 속에 내놨던 일종의 규제 완화와 네. 또 투자 활성화 정책들을 전부 다 꺼내놨다는 거죠. 근데 그 투자 활성화 정책들이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아닌 과거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도 별로 차별성이 없을 만큼 그야말로 건설 투자 중심의 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들 위주로 구성이 됐다는 측면에서 다소는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어쨌든 그 일종의 이제 진작책이 필요하긴 한데 그 경기 진작책이라는 게 옛날 레코드판 돌리는 식의 그런 건설 투자 중심의 이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무엇이 새로운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경제 정책에 관해서 이 정부가 내놓고 있는 슬로건과 실제 정책 수단의 괴리가 굉장히 커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 내놓았었던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정책 방향의 16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는데 빅 프로젝트, 빅딜, 빅 이노베이션, 빅 트러스트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 16가지 경제정책 과제를 내놨는데 네. 그중에 대부분이 성장 정책들인 거죠. 한 10가지 정도가 네. 일종의 이제 투자 활성화, 경기 진작 정책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네. 지금 워낙 이제 경기 지표들이 안 좋고 네. 또 경기 침체가 확연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지표 개선을 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다운돼 있는 이런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고 내년이면 정권 3년차가 들어가잖아요. 정권 3년차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아마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결과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금 정부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색깔을 확실하게 표방한
경제 정책들이 강한 슬로건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 정책 방향의 성과는 별로 없어요. 최저임금 좀 올라간 것 이상의 성과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명분을 잃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지금 이제 이 경제정책 과제로 제시된 내용들이 대부분 투자 활성화 정책인데 이건 옛날 정부가 했던 정책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제 과거 정부로의 회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이게 과연 실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현 정부의 올해 그 경제 그 정책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하에 놓여 있으면서 정부가 애초에 세웠던 그런 철학과 가치와 방향에 맞는 그런 정책도 흔들리고 그렇다고 해서 네. 딱히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내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긴장감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경제정책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최저임금이잖아요. 예.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시간당 8,350원, 작년 대비해서 10.9%가 어떻게 보면은 인상이 되면서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기존 직원의 규모를 뭐 줄이거나 아니면은 네. 신규 채용을 취소한다. 이러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왈가왈부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물가에도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좀 빨랐다. 네. 이제 일반적인 평가죠. 네. 두 해 거듭 두 자릿수 인상이 되면서 26% 정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역대 어느 정권 시절보다 인상폭이 컸던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취업자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예요. 네.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시장이 흡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앞으로 남은 이 정부 임기 동안에는 두 자릿수 인상을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네. 면에서 보면 이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미 대통령도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사과를 했지만 그래서 올해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영업자 지원 대책들이나 네. 이것들이 경제정책 방향 속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런 정책들이 실행이 된다면 이전처럼 그러니까 첫 해 최저임금 16% 올렸을 때처럼 그런 충격은 좀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비롯한 구조 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 결정 방식에 관한 쟁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매년 이게 이제 이 사측과 노측과 경영계와 재계와 노동계가 만나가지고 결정을 네.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소모적으로 서로 이제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 날 가서야 결정을 하거나 혹은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점 놓쳐서 한참 뒤에 가서 결정을 하는 그런 일이 반복돼 왔는데 뭔가 좀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어떤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서 그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 방식의 개선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문제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6개월의 뭐 유예 기간을 제시를 하고 개편안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2월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도 개선,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개선은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최저임금 법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정부 차원의 정부 내부 논의뿐만이 아니라 네. 또 이 노사 간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재계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노동계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회 와서 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뭐 충분히 확보된 시간은 아닐 것 같고요. 아무튼 논의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있어서 이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해결돼야 될 과제 아니면은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네. 정부가 애초에 출범하면서 세웠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철학, 가치, 방향 네. 이것에 충실한 그런 정책 수단들을 가지고 경제 운영을 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 정부하고 좀 다른 그런 경제 정책을 운영하겠다. 그럼으로써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혁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경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 대해서 했던 약속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는 그런 비판들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고 이게 이제 지지율에 반영이 돼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조급해지고 자꾸 손쉬운 과거 정부 시절의 정책 수단들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경향에 한번 빠지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뭐 이른바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데 촛불 정권으로서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경제 정책의 결과를 얻기 어렵다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정부의 철학과 또 가치 위에 맞는 그런 정책 수단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한국 경제 구조 개선이라는 내진 체질 개선이라는 그런 목표에 충실한 그런 경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인 현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해결해야 될 과제들까지 함께 좀 점검해 봤습니다. 저희가 박원석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